이 변화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일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예술을 하는 분들이나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게 다 코로나 때문일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19, 코비드 19 그리고 이제 뭐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문법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네, 신조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컨택트레스,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비접촉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라는 좀 좌절감 또는 절망감 또는 조급함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졌냐 하면 원래 우리가 문화와 예술의 구성 요소에서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볼게요. 미술관이고요. 네, 콜로세움 유명하죠. 야구장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BTS 공연 사진이죠. 이런 데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대한 공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공간들을 이제 우리는 쓰기가 좀 어려워졌죠. 물론 며칠 전부터 단계가 격화돼서 프로야구의 30% 정도의 관객이 재입장을 하고 있고 일부 미술관들이나 이런 대형 공간들이 제한적으로 입장을 받는 형태가 다시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전염병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누리던 것들을 또 멈추고 사람들이 더 못 모이게 하고 공간을 더 없애고 하는 방식으로밖에 현재로서는 대응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실 여기 전문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냐? 2018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말일까지의 자료들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쭉 보니까 상황들을 쭉 보니까 2020년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전문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보고서가 늘 그렇듯이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10가지의 변화를 예측한 거를 결과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이 자료가 어떤 아주 훌륭한 통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향성의 생각들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보고서는 이제 2년 전입니다만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또는 우리가 있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렸죠. 알고는 있었으나 뭐 그렇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많이 보내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트렌드를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 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여기 써 있는 10개의 제목들은 이 보고서에 있는 소제목들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세 번째가 긱 이코노미의 예술인이라는 법. 네 번째가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다섯 번째가 혐오가 가져온 토론 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여섯 번째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일곱 번째가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여덟 번째가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아홉 번째가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열 번째가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개인이나 개인으로서의 문화, 개인으로서의 예술을 생산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 사실은 네, 당연하다 싶은 인사이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10가지의 주제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본 게 지금 뒤에 있는 이 표예요. 우선은 시간 민감성의 시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지털 이퀴먼트 덕분에 시간을 굉장히 짧게 쓸 수 있게 됐죠. 회의 시간 5분 전에 페이스북을 열어서 친구의 쓴 댓글을 달고 카카오톡으로 화장실에 있는 몇 분 동안 또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냐면, 문화 소비의 양식이 변화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려면 20년 전만 해도 영화 포스터를 신문에서 봐야 했고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매를 하는 것도 지금과는 달랐죠. 극장에 가서 직접 예매를 하거나 일부 극장에서만 전화 예매가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장에 미리 가서 영화를 볼 몇 시간 전에 표를 사고 남은 시간 동안 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을 해야 했죠. 그래서 영화관 있는 곳은 언제나 시내의 가장 중심가였고 가장 상업성이 강력한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굉장한 놀이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 재미있을지, 그 배우가 이전엔 어떤 영화에 나왔었는지, 그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20, 30대에게는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40대, 50대 분들 중에는 그 당시의 영화를 주변 배우, 주연 배우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 작가, 감독 등등등등을 줄줄줄 외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타쿠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악 팬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영화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옛날만큼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감독이 누군지, 그 사람의 전 연출작이 뭔지 줄줄줄 나옵니다.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졌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사실 짧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유튜버로 데뷔를 하고, 제가 지금 유튜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경우를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유튜버라는 말이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직업으로 받아들여지죠. 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것도 꽤 많이 창출된다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잘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유튜버들은 어디서 돈을 벌어요?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으로. 유튜브는 뭘로 돈을 벌어요? 광고로. 유튜브의 광고는 어떻게 돈이 되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동안 유튜브를 키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의 소비자가 돼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두 번째, 일상 공간에서의 문화 소비의 증가.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이죠. 우리는 이제 TV 앞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야구의 팬이라고 해도 6시 반까지 집에 가서 야구를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무제한 정액제를 데이터 무제한제를 신청하면 되죠. 그러면 집에 가는 길이든 어디든 야구를 볼 수 있어요. 공간성이라는 게 점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죠. 순수 예술 중에서 공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이 그렇고 연극이나 무용 같은 퍼포밍 아트들이 그렇죠. 근데 이 공간들도 점점 사라지고 분해되고 흩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그거를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 예술가들이. 그래서 예술가들이 아직도,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내가 어디에서 공연을 했고 어디에서 공연을 할 거다를 자기의 중요한 커리어로 생각하고, 거기에 몇 명의 관객이 들었나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정도의 감흥을 얻고 어떤 정도의 감동을 받았나는 사실 컨텐츠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게임 같은 장르를 보세요. 몇 명이 봤고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었고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그 자체가 결국은 수익률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이 어느 정도 대중에게 인정을 받다는 지표도 되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아직도 내가 어떤 공간을 점유해서 내 퍼포밍을 했느냐, 어디에서 전시를 했고, 어디에 방송에 나갔고, 이런 쪽에 계속 아직도 집착을 하고 전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긱 이코노미의 시대, 단기 노동의 시대.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다니지만 저녁에 음식 배달을 잠깐 할 수도 있죠. 또는 택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노동 시장이 새로 생겨났죠. 그걸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의 다른 표현은 아니었는데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가진 원래 직업이 자신의 평생 직업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고용 시장에서의 평생 고용의 개념은 이미 한국에서 15년, 20년 전에 깨져나갔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는 계속 전문성을 쌓으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계속 있죠. 네가 이 영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전문성을 계속 확보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지? 그럼 자, 여기 다른 일거리가 있어. 이 시대가 된 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을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젊은 작가들 중에, 젊은 아티스트 중에 자신의 작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의 예술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획자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중견이라는 소리도 들어보는 제 나이의 기획자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획과 상관없는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적극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걸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마치 안 하는 일인 양.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일인 양. 그러면서 사실은 행정 단위나 정책 단위에서도 예술가들을 이런 기획 이코노미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 정책 프로그램 중에 예술과 관련 프로그램의 대부분들이 기획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예술인 파견 사업 또는 지금 뉴딜 정책으로 새롭게 오랫동안 1,000억의 예산을 쓰기로 돼 있는 미술 공공사업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기획 이코노미입니다. 이 기획 이코노미를 제일 열심히 푸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문화부예요. 이런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죠. 부끄러워하고.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네가 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노동으로 환산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정책이 진화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근래에야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화정책의 역사를 보면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야 갑자기 야, 왜 이렇게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 2018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던 타이밍에 나온 보고서에도 이런 방향성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이 보고서만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들은 지난 적어도 20년, 짧게는 십수년, 네, 그 정도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단지 코로나가 이것들을 더 빠르게 우리 눈앞에 드러내줬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코로나가 가져온 사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네, 공간입니다. 공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파편화가 된 지 오래됐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파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방송 채널이 늘어나고 인터넷이 생기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어떤 예술 또는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죠. 세대, 연령, 사는 지역, 경제적 소비 능력, 문화적 영향에 따라서 이 파편화는 너무 심해져서 이제 대중이란 말을 사실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모를 지경이에요. 옛날에 매스미디어 시절에야 대중이란 말이 맞았겠지만 지금도 대중이란 말이 맞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공간을 키우고 공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이 분석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심지어 2006년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이 책은 이미 절판이 됐기 때문에 책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2018년에 갤럭시 S의 경제는 코카콜라다.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장르도 필요 없고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 자체에 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왜 닌텐도를 경쟁 상대로 삼아야 될까요?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죠. 애들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럼 나이키 운동화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닌텐도를 소비하는 애들의 소비 성향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애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될 텐데 그때도 나이키 신발을 안 사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고민들은 사실 지금 사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질 않는 거죠. 제가 오늘 들려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끌어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빨랐던 건 이제 2008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도 대공황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사회나 국가가 그 사회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제일 큰 노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요. 많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면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어떤 전략들도 결과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근데 인류 사회에서 효율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왔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거기 살기 좋으니까 오르지 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살기 좋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떤 문제들이냐?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래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졌죠. 유행이 계속 바뀌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고 빠르게 도태되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한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열심히 아파트로 옮겨 다니고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올라줬고요. 그래서 마치 그게 원래 사회가 그런 것,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운영 비용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거지구를 만들고 산업지구를 만들고 공간들을 분리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겁니다. 그거 위험하다. 못 모이게 됐죠. 우리 인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염병이 마지막으로 전 세계도 휩쓸었던 게 19세기 초라고 하던데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본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죠. 사람들 가서 볼 수 없을 뿐. 콘서트도 할 수 있죠. 관객을 들일 수 없을 뿐. 근데 왜 못하죠? 예,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왜 돈이 안 되죠? 그런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렇게 거대하게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비용들을 들여서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못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대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아니 뭐 그렇다 미술관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야구장에 불이 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언제든 이 공간들은 그 거대하고 튼튼한 건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뉴노멀의 본질적 정의는 사실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위생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건강에 안 좋아하신 분도 계시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까지 개인 위생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있을까요? 예. 그 대신 우리가 잃은 건 공간이죠. 시간은 이미 파편화가 됐고요. 이제 공간도 파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하고 예술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나지 못하는 거, 컨택트 프레스. 네, 언택트는 사실 이상한 단어죠. 아직 그게 나중에 뭐 신조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처음 오는 경험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원래 같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같이 나누는 데서 시너지가 난다고 우리 믿고 있었고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모이질 못해요. 그럼 이제 문화하고 예술은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오늘의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결론을 좀 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다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요, 코로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변화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준 겁니다. 새로운 변화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을 갑자기 속도를 확 가속화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약을 줬죠. 너희는 이제 거대한 공간에서 모이는 걸 두려워해야 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이 줄었어.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정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원래 되고 진행되고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 정책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의 문화 정책과는 보다는 조금 더 강력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경제 12, 13위 하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의 기준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선진국을 한정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나라에 사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예술가나 예술단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와 예술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벗어난 원래 우리가 문화예술, 예술가 이러면은 그런 데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물론 해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은 그 구조 안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부에서 문화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예술가들이 그 정책과 구조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럼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자신의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문화 정책이 그 사회의 문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는 4년 단임제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5년 단임제죠. 5년 죄송해요. 단임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끝나면 바뀌어요. 물론 같은 정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성들을 잡았습니다. 뒤에 있는 표가 그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건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런 문화정책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야 돼라고 하면 산업구조나 문화구조, 심지어는 예술가들까지도 거기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정부 주도형 예술 성장을 해온 나라예요, 우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정부의 주도 방향성이 이상하거나 정부의 주도 방향성이 만약에 전 세계의 예술 시장의 성장 구조와 맞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생겨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와? 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어디 가서 상을 받으면 그렇게들 기뻐할까요? 심지어는 로컬 영화제라고 디스를 한 영화 감독이 상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열광하죠.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고 우리는 와, 대단하다, 우린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각하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건가? 그렇진 않죠. 사실은 그가 대단한 겁니다. 그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요. 그게 우리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길 좋아하죠. 왜? 동질성을 확보할 지점이 있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만 확장해 보면 누가 무슨 상을 받아도 다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전 세계에 살아있는 것 중에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왜 우리는 나라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지면 그렇게 싫어하죠? 대신 그 나라 사람들은 좋아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계 시민으로서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농담입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농담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문화 예술을 나와 남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정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향성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 왔죠.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잘한다거나 특히 사악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는 그런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관점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 어느 정부나 다 하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고 다음번 정부가 이어졌을 때 그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파편화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계속 정권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꿉니다. 왜? 뭐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지는 또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 구조가 가지는 한계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주제나 중심점을 설정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계속 뭔가 요즘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대가 왔다는데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권이 성립된 다음에도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성립된 다음 5년 동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쭉 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분절적이 되죠. 끊겨 나갑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왜 5년이 아니고 4년이라고 썼냐면요. 정권이 바뀌어도 1년 동안은 이전 정책이 유지됩니다. 왜? 행정단이나 공무원 단위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예술가인데, 우리 문화예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 거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큰 문제냐?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문화 정책이 정말로 우리의 문화 생활을 좌우할까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영화 보고 좋아하는 공연 보러 다니고 좋아하는 전시 보러 다니고 그러고 사는데 이게 국가의 문화 정책과 무슨 상관이지? 아니요.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습니다. 1999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가수 조용필의 비상 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예요. 네, 이제 2002년 2월 25일 날 입력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1999년 당시 웹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입력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기사 자체는 이제 1999년에 나온 게 맞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대중 가수를 무대에 세우는 것은 문호 개방인가 아니면 상업적인 인기에 편승한 돈벌이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사가 아예.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감히 대중 가수 따위가 이 신성한 클래식 음악의 마지막 보루에 들어서 공연을 하겠다고? 예술의 전당의 다른 곳, 뭐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야외 무대는 이전부터 이런 가수들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2년 전밖에 안 돼요. 이때부터 97년에 첫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걸로 추모하지 감히 이 메인홀을 내준다고? 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클래식은 고급이고 조용필은 급이 낮으니까 여기서 공연하면 안 돼. 이게 중앙 언론사에 고작해야 30년밖에 안 된 얘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겉으로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예술의 전당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공수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럼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대중예술이 미술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공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사례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정부에서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걔가 여기로 와? 감히. 이런 태도가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 구조였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다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죠. 2007년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최정화 씨 설시미술 설거 시끌. 네, 2007년 3월 기사네요. 이게 창원시였을 겁니다. 창원시가 맞을 거예요. 이 시청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작가한테 작품 의뢰를 한 거죠. 오프닝 쇼.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선물처럼 포장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쌌어요. 그랬더니 무당집, 구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철거하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거에 개인적 관계자에서 나중에 들어본 바에 따르면 몇몇 교회에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거에 이제 시쪽 담당자분 한 분이 또 독실하신 교인이셔서 밀어붙이셨다는 얘기도 나중에 듣긴 했어요. 후일담으로. 이 사례는 나쁜 사례죠. 작가가 그냥 가서 어느 날 이렇게 한 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 이런 천을 거는 걸 작가가 어느 날 밤에 하루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의가 있었을 거고 시와의 협의도 있었을 거고 동의를 얻었으니까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철거가 됐죠. 그래서 작가하고 이제 시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 나쁜 사례죠. 왜 나쁜 사례냐? 하지만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문화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그 세 번째 사례. 최순실, 차은택, 비선실세의 문화융성, 한겨레 신문, 부패융성부는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2016년. 제일 나쁜 사례죠. 왜냐하면 문화융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전에 다른 정부의 문화정책과는 다르게 4대 국정기조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기조라는 건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한 정부가 구성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이런 요소들은 꼭 지켜나갈 거야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린 이걸 지킬 거야 라고 선언했던 것 중에 문화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만듭니다. 근데 그중에 문화라는 단어가 정책 기조에 들어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번 정부는 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열심히 뭘 잘하려나?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됐죠. 사실은 별로 내용 없었다는 거. 아니, 너무 내용이 없어서 안 좋았죠. 그런데 또 이게 좋기도 했어요. 왜 좋기도 했냐면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덕분에 현장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 중심으로 가던 문화 계획의 일부 어떤 영역들은 시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 점은 또 단점에서 피어난 장점이죠. 예.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이번에 이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엄청나게 많은 유착과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적으로 나쁜 사건이었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보면 이거 덕분에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가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가장 근간에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못했어. 그럼 딴 나라가 우승했을 거 아니야. 우리 왜 그거 축하 못 해주지? 걔네는 우리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누가 어디 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프랜카드가 걸리죠. 우리 마을 누구, 어디에서 무슨 상 받아, 아니면 뭐에 당선돼, 아니면 무슨 시험에 합격해, 이런 거 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을 사람이어서 그 친구가 붙고 당선이 되고 1등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죠. 이 빌보드 1위가 되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냅니다. 근데 빌보드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보드 미국 통계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그냥 제일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 주에. 그런데 대통령이 축전을 왜 보내야 되죠, 거기에? 1년에 52주니까 빌보드 1위는 52번 나오죠. 그러면 각 나라 대통령들이 최대 52번 축전을 보낼까요? 그러진 않죠. 그죠? 언제 보내요? 미국이나 영미권 문화권이 아닌 가수가 1등을 했을 때만 축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잘했네라고 생각하지 그걸 왜 보내? 라고 생각하진 않죠. 아니 고작 상업활동에서 1등 했다고 그걸 왜 보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잘.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빌보드라는 게 미국 내의 판매 순위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건. 물론 이건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는 거긴 하지만 이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권위죠. 그 권위는 뭐예요? 미국인들에게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시장이야. 우리가 전 세계의 대중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왜? 우리에겐 빌보드가 있잖아. 우리의 권위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잖아. 그들이 보기엔 이 기사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드문 일이니까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고 같이 찍은 사진을 같이 업로드하고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 문화 사대주의죠. 그렇게 표현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예, 뭐 또 축전이 있었죠. 기생충 관련해서. 네. 뭐 기사 내용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잘했고요. 좋은 영화였고요. 재밌고 또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죠. 짜파구리를 먹었다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났던데. 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이런 영웅들이 필요해요. 그게 애국심의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문화를 융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애국심은 금전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국가 자산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네, 애국심의 순위로 치면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통계내거나 분석하는 툴 같은 게 있진 않지만 전 세계 평균을 내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갖는 문화와 예술의 힘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유현진 잘 던지고 있고 봉준호는 상 받았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게임을 제외하고 어떤 시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비해서요. 왜? 뭐 이유야 간단하죠. 예술가들한테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뚫어야 됩니다. 왜 게임하고 영화, 음악에서 두각을 드러낼까요? 문화예술 영역에서. 스포츠는 제외합시다. 스포츠는 완전히 엘리트주의니까 그건 또 전세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왜 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 영역에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들이 음악, 영화, 게임 요거밖에 없을까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통, 소비 구조를 국내 시스템에 맞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월드와이드가 다 전 세계가 다 평등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예술 장르는요. 그런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유통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미술 축제이자 판매 행사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거의 제일 큰 그런 전 세계 예술 마켓의 한 사례죠. 그 외에 특정하게 예술 마켓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사례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께 수출이 잘 안 되죠.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국가의 애국심이라는 아우라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우라를 어떤 개인들에게 계속 빚져왔습니다. 김연아, 손흥민, 그전에는 백남준. 이런 아티스트, 전 세계적 아티스트. 뭐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즐겨 쓰죠. 왜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한국에서 다시 소비가 될까요? 국내에서도 잘했을 텐데. 우리가 스탠더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가진 위치를 확인을 해야 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백남준 선생이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좀 더 길게 하진 않을게요. 지금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우라가 만들어지는 문화와 예술의 과정이 굉장히 둔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들을 수 있는 예는 손흥민 선수죠. 그 아버지가 한국의 축구 시스템의 교육 구조를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이 교육 과정을 다 만들어내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한국의 축구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축구를 잘할 수 있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손흥민보다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손정웅 선생이던가요? 네, 저는 그런 기사도 꽤 많이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 한국의 성장 구조 시스템 내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주장이 증명됐죠. 손흥민을 보면서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보면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우리 왜 그 구조 못 만들었지?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쓰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는 축구 시스템에 몇백 배, 몇만 배를 쏟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죠. 이전에 영웅 박지성 선수도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인정받은 선수였나요? 대학도 입학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묻어서 가고, 네,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죠. 박지성 선수의 성장 스토리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웅이면 되죠.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다시 안 하게 됐을까요? 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도 이런 얘기 안 할까요? 그 운영 주체가 국가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판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냥 그렇지 뭐. 원래 그렇지 뭐. 원래 그런 환경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생긴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예술가의 예술 활동, 저 같은 문화 기획을 하는 사람의 문화 활동, 또는 그냥 일반인의 문화 소비 활동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북돋아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은. 왜? 다 멈췄잖아요. 돈도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사실 정부의 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그런데 그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구조는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을 국가가 제공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문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요. 우리가 예술가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술가의 상상력, 예술가의 다른 생각의 방법에 대한 어떤 찬사,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높은 가치 평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행정단위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우선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돈이 남는데 예술가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벽화라도 그립시다. 이거 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예술가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죠. 제가 이 말은 실제로 정부 관계자한테 들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뭘 해줄 수가 없대요. 왜? 그랬다가 환자가 늘어나면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는 거죠. 뭐 이해는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코로나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시절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면서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럴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그저 속도가 빨라진 거라면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부실했던 안전망이 그나마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안전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했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유행을 선도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나 제일 느리죠. 왜? 제일 안전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인 건 맞아요. 그 덕분에 뭐가 없어졌어요? 빠른 대응이 없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할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이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술가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못 키우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시가 취소된 화가가 있어요. 그럼 그 화가는 어떻게 하느냐? 전시가 취소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됩니다. 작품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전시가 취소됐으므로 유튜브를 켜놓고 하루 6시간씩 그림을 그립니다. 다르죠.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이게 그 특정한 영역에 관심이 없으면 유튜브의 조회수가 몇만이 갑자기 돼서 대박이 나고 이러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온라인에 자신이 작업을 하는 현장을 오픈해 놓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보다 보시면 그냥 틀어놓고 멍 때리기 좋은 작업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거 뒤져보면서 요 작가 그림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보자. 그렇다고 6시간 동안 그리는 6시간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작곡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가사를 페이스북에서 공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어요. 정책과 시스템에선 그들을 지원할 체계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실상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계속 물어보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술가들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에 있는 거죠. 너무나 지원과 구조와 시스템에 있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나이에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이미 적응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가로서 예술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획자니까 기획자인 사람들이 할 일은 그것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체계로 지원 체계가 변화하면 어떨까?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그거 대신 왜 벽화가 나왔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정답이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정답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 너무 무시하고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 모든 문제가 다 코로나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는 지금까지 원래 있던 변화의 어떤 부분을 가속해서 끝까지 밀어붙인 것뿐입니다. VR의 세대가 오고 있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죠. VR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VR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한 산업 영역이고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하죠? 예, 머리에다가 헤드셋 쓰고 귀에 꽂으면 내가 마치 그 공간에 간 것 같이 되거든요. 이제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공간은 계속 파편화되고 있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계속 좁아지고 있었다고요. VR이 뭐 우리의 한계를 넓혀준다, 확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VR은 실질적인 경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속 축소시키는 또 다른 모델이에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VR로 예술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나오긴 하겠지만요. 두 번째 결론, 속도가 빨라진 거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 예, 속도가 빨라졌는데 너무 빨라져서 안전망이,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문화 정책이 방향을 수정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심지어는 이거에 대한 지원 체계로, 미술 지원 체계로 나온 게 이름이 뉴딜입니다. 뉴딜이 언젠지 아세요? 1930년대예요. 90년 전 일입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방식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뜻도 됩니다. 1930년대 미국하고 2020년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같은 구조예요? 어떻게 같은 전략을 적용하죠? 근데 했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좋은 방법이란 건 뭐냐면 리스크가 없는 또는 아주 적은 이라는 전제가 가로 속에 들어있죠. 사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늘리는 위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방향을 실험하고 그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위험함, 예, 그거를 안는 위험함이 필요해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파편화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요? 없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적 지원을 현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는 문화와 예술이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지도록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나 저 같은 기획자들도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죠. 정리해 볼게요. 시간 점유는 이미 와 있었는데요. 효율성을 높이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가수가 공연을 해요. 10명이 앞에서 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 10,000원씩 냅니다. 그럼 가수는 10만 원을 벌 수 있죠. 가수가 공연을 똑같이 1시간을 합니다. 근데 10,000명이 들어요. 그럼 1억 원을 벌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100명짜리 공연장을 1,000명짜리로, 1,000명짜리를 10,000명짜리로, TV로, 인터넷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퍼포밍하는 시간을 더 줄이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디지털의 힘을 얻어서 그 소비의 과정이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일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몸을 사용하는 예술들이 그렇고요. 그죠? 미술도 그렇죠. 음악도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장르별로. 그런 산업들, 그런 예술 산업들은 지금 전부 다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맞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대한 공간들이 아닌 작은 공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또는 접촉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분절적으로 나눠서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문학의 뭐 코로나19 여파 문화의 저기도 직격탄 뭐 이런 거야 뭐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휴가 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야구도 관객이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문화적 소비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제 우리는 이런 거대한 야구장, 거대한 미술관, 거대한 공연장이 아니라 좁고 작고 값싼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서 특히 그곳의 대도시에 가서 제일 당황하는 게 그런 거죠. 거대한 문화 공간도 많지만 그 거대한 문화 공간과 함께 작은 문화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적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작은 문화 공간들은 되게 큰 문화 공간에 갈 사람들이 가지 않죠. 우리는 그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둡니다. 너 어디서 전시했어 이번에? 나 이번에 어디서 했어. 이게 자랑이 되는 사회가 되죠. 어떤 작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어디 걸렸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가 상을 받았고 그 영화가 천만 관객이 들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우리의 경향성을 뒤집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 뉴딜 사업도 기본적인 전제는 같았습니다. 그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술 뉴딜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하는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실패해봤습니다. 이화동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몰아닥쳤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작품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진 주민들이 이 작품들을 다시 페인트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실형을 받았어요. 네, 실형을 받았어요. 범죄자가 됐다고요. 공공정책이 거기 살고 있던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가? 아주 심각하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 가면 네, 예쁘게 집집들을 다 칠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관광객이라고 자랑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감천문화마을에 가면 감천문화마을 인구는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방문객은 늘었죠.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땅값하고 집값이 2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죠.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네, 뭐 가서 사진 찍고 재밌게 하루 놀고 올 수는 있겠죠. 여기 주민들한테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맞는 방향이냐? 그런데 네, 뉴딜 3차 추경에 들어간 이번 뉴딜 정책은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아니, 가속화시킬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곳은 솔직한 얘기로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 내에서의 갈등 관계는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왜? 5개월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복잡한 연구와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로 사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분화됐고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쪽과 이걸 유지하면 안 된다는 쪽이 아예 마을이 갈라서 서로 인사도 안 하는 동네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3명이 갑자기 앞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깜빵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파편화가 됐죠.
감천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은 계속 들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장의 성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계속하는 게 맞느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문제를 이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론은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간 점유의 시대는 이미 와 있고요. 팬데믹 덕분에 공간 점유가 불가능해졌죠. 접촉점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공공사업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겠죠.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전염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벽화를 그리는 목적과 벽화를 그리는 의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나? 또는 꼭 벽화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려들을 한 상태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높은 지적 수준과 연구 자료와 세세한 조사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예술가한테는요, 대중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나오는 답이 그거죠. 유튜브. 근데 꼭 유튜브가 정답인가?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네.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예술가한테 제일 중요한 고인의 화두를 저는 접촉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사회 시스템이 공간을 가지고 그거를 예술가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버스킹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제한이 있고요. 볼륨 제한이 있고요. 그럼 지원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버스킹이야, 용역이지. 버스킹은 그냥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거를 정책이 용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술가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방식인 겁니다. 정책은 그리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인 겁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상업지구고 원래 시끄러우니까 버스킹 해도 돼. 버스킹 해도 된다고 무대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고요. 무대 만드는데 6천만 원 6군데에서 3억 6천만 원 쓰고 예술가들한테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주는 거 그만해야 된다고요. 그 돈을 차라리 아티스트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공연이 나옵니다. 무대 만드는 것보다. 이제 무대도 못 만들죠. 거기서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해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겁니다. 예술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공간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제 크게 만들면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술가들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예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다. 이거 되게 좀 올드하고 진부한 얘기긴 한데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기회예요. 정책이나 시스템이 하던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더 작은 사람만 감동시켜도 돼요. 대신 감동의 깊이가 깊어져야겠죠. 그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책은 뭘 해줘야 되냐? 예술가들하고 대중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크지 않고 꼭 전용의 공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작은 일들, 작은 해프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미술관에서 전시 못 하실 거고 공연장에서 뭐 예술의 어쩌고 저쩌고 지자체 예술의 전당, 뭐 문화의 전당 이런 데서 행사 못 하잖아요. 그 리소스를 작게 나눠서 여러 군데 풀어야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한 상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나중에 자료를 공개할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일상에 어떻게 끼어 들어갈지 생각해야 됩니다. 벽화가 아니라 조금 더 잘 고민된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대한 고민 또는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한 공간에 오래 모여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술가한테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원래 예술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가 해줬냐? 정부에서 올해의 정책 방향, 어떤 예술가도 어디 가서 뭐 하면 돈 드립니다. 오세요. 예술가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술가들이 방과후학교 선생님이 되고 공공교육에서 못하는 거를 갑자기 무슨 기기 이코노미 구조로 교육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떠맡았죠. 예술이. 예술 교육자가 됐습니다. 예술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내가 예술 교육자가 된지 너무 오래돼서 예술가를 못 돌아가고 있다가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낭비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계속 몰려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예술가가 계속 예술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먹고 싸고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꾸 뭐 하면 얼마 드릴게요. 와서 이것 좀 해결해. 기기 이코노미 구조에 예술가들을 집어넣으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말로 그걸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굶느니 이거라도 해가 아니라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최저시급은 맞춰달라고요. 사회에서 국가가 공인한 기본적인 생존구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중에 최저임금이 맞지 않는 사회 비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먹는 밥의 퀄리티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면 선생님이라는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를 다르게 표현은 그만하고 정말로 대우를 해줄 방법을 정책은 찾아야 됩니다. 양쪽이 이런 노력이 다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노력들이 쌓여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훨씬 쉽게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 많잖아요. 요즘 여름에 덥지 말라고. 근데 보면 다 지자체 로고 새겨져 있죠. 차라리 이걸 작가들에게 한 명씩 주고 천으로 바느질을 해오든 그림을 그리든 그럼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횡단보도에는 어차피 늘 사람들이 모이고 동시에 흩어집니다. 모이는 시간도 얼마 안 되죠. 벽에다가 그려서 괜히 주민들 망치지 말고 주민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서로의 생활 감각을 망치지 말고 이런 공공영역의 빈틈에도 얼마든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서울시 파주시에만 몇 개가 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 집 가는 사이에 있는 것만 11개입니다. 전국적으로 몇천 개, 몇만 개 될 거요? 이런 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하느냐? 누가 제안하고 누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그림이 걸린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입나요? 여긴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죠. 어떤 작품이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기기토미에 부합하는 이런 사례, 이거 공사장 가림막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공사할 때 가림막이었고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당연히 임시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없어지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유명 예술가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너희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예술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정만 만들어줘도 돼요. 차라리 대형 건물 앞에 조형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고민들, 예술 뉴딜을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작동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걸 한다고 누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나요? 그렇진 않아요. 건물을 짓는 비용에 비하면 예술가들의 단기 작업, 특히 퍼머넌트한 작업이 아닌 이런 작업에 대한 인건비와 예술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빈틈들, 버스킹은 꼭 사람 많은 데서 무대를 만들어주면 거기서만 해야 되냐? 아니요.
버스킹 하는 것 자체가 빈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해외 사례에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버닝맨 프로젝트 같은 모하비 사막에서 그냥 하죠. 거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예요. 그런 건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걸 지원할 생각을 안 하죠? 왜 꼭 시내 중심가에 주말에, 그것도 밤 10시 이전까지 60데시벨 이하로? 그게 무슨 버스킹이에요. 그냥 아르바이트지. 이런 예술가들이 계속 느끼고 얘기하고 있던 불만들을, 그 불만을 들으면 굉장히 서로 기분 나쁘지만 이 불만이 왜 생겼는지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무시하는 데 익숙했지, 그 문제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 데는 되게 둔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정책적 기획이나 지역의 문화 정책의 방향들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런 고민 해보자는 거예요. BTS는 왜 대체 복무가 인정이 안 될까요? 클래식 연주자들은 됩니다. 이미 전 세계 콩쿠르에서 몇 위 이상 입상 몇 번 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들은 군대를 4주만 훈련받고 자신의 활동으로 군 생활을 대체할 수 있어요. 왜 BTS는 안 되지? 뭐 BTS는 자기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BTS가 우리가 군대 간다는데 뭔 소리야? 걔네가 군대 간다는데 니네가 왜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 이윤. 예술가는 경제적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창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국심이 대표적인 사회 이윤이죠. 이 사회 이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우리가 프랑스의 예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술가들 잘 지원해 주고 등등등등. 그게 왜 가능했어요? 프랑스는 예술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사회 이윤에 대한 규정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 사회 이윤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사회 이윤을 생성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술가 지원 체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들을 왜 사회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사회 이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사회 이윤에 대한 평가가 완전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예가 군대죠. 이만큼 국가에 기여를 했으니까. 야, 올림픽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면 군대를 안 보낸다. 그럼 올림픽 종목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태능 선수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트 스포츠 구조가 됐죠. 사회체육은 저 멀리 밀려났고요. 그게 뭐예요? 사회 이윤만 극단적으로 추종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BTS가 튀어나오고 갑자기 누군가가 전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사회 이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고민일 겁니다. 예술가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술 작업들이 어떻게 산업 영역에서 쓰일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업과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아우, 나는 돈 버는 건 안 해. 난 작업만 할 거야. 그러면 예술가가 먼저 노출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영역의 상관없이 아티스트를 보세요. 그들 중에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없을걸요? 제가 2012년에 런던에 가서 데미안 허스트 올림픽 기념 전시를 봤습니다. 원래 미술 갤러리의 작품 전시 제일 마지막에 샵이 있죠. 아트샵이 있죠. 제가 그 아트샵에서 뭘 봤냐면 데미안 허스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샵에. 그러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깃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한 명 하면 일일이 허그해요. 그 관광객 50명에서 제가 보기엔 못해도 몇 억치는 사갔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작가가 그대로 작품에 사인해주고요. 양산품이죠. 사인해주고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꺼내들고 그냥 쓸어갔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 그걸 봤는데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천재적인 장사꾼이구나. 그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해프닝일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도 어디 가서 술자리 가면 그 얘기 할 거요.
자기 집에 걸려 있는 허스트의 복제품 해고를 보면서 아 저거 내가 갔을 때 데미안 가 사인해 준 거라고 허그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그럼 그 사람은 장사꾼이고 예술가가 아닌가? 아니요, 저는 그것도 예술의 일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술가는 숨 쉬는 것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술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로 예술가들을 기획 이코노미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 선별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이 진짜 없나? 우선 지원해주고 나중에 평가하면 안 되나? 그런 구조는 영원히 못 만들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상상이 아니라 조금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펙을 대가로 인력을 차취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죠. 무슨 서포터즈가 요즘은 무급 알바와 동의어가 됐습니다. 대신 네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게 해줄게. 이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현실에 충격을 먹고 그만두죠. 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것도 저 법을 만들어서 예? 이런 걸 지원할 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구조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에 어떤 문화와 예술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리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지역마다 문화예술 관련 자원조사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 쌓는 작업들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왜? 문화도시를 따기 위해서. 뭐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예술가들 못 먹고 사니까 인건비 지원할 거면 이런 거 조사원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술가는 예술활동 이전에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나 음악만 잘하면 돼. 나는 내 공연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제 구조상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나온 이런 지원 사업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지, 뭐에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최소한 아셔야 되는 거고, 정책은 예술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윤이 된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양쪽에서 이런 변화들이 태도로 작동할 때 저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멈췄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멈췄으니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멈췄으니까 뭘 하지 이제? 라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시간도 자원이죠. 우리가 공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간까지 놓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멍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나는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이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내용연구소 우리 또 김상현 씨의 강연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비접촉 시대 우리 예술이 나갈 방향,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술의 소비자이자 또 창작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접 호응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늘막 예술 작품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공감 가는 말씀이네요.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지난 8월 아트쇼에서 우리 김상현님 나오셨던 토크 봤는데 오늘도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해주시네요.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공감 100배 갑니다. 라고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0 문화의 달 파주 오늘 행사 두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파주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온라인으로 사실 이 준비한 시간이 비록 길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코로나19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래는 대면으로 준비했다가 비대면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티스트들이요 이번 문화의 달 파주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파주는요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파주 문화의 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촬영해왔던 공연들을요 꼼꼼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꼭 잊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 꼭 들어오셔서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 항상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쉽게도요 오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공연, 토크, 강연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파주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20 문화의 달 파주와 함께하는 이광기 파주쇼 이 시간에서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파주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